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안녕하세요.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힐링 FM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알아봐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강인의 시계방. 햇살이 뽀얀 먼지들을 비춘다.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수백 개의 낡은 시계들. 괴종시계, 손목시계, 회중시계. 제각각 다른 소리로 째깍, 째깍 생명의 소리를 낸다. 작업대 위 현미경 같은 루페를 한쪽 눈에 낀 최강인이 숨을 죽인 채 작은 부품을 다루고 있다. 주름진 손이지만 핀셋을 쥔 손길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교하다. 평생을 날카로운 긴장 속에서 살아온 자의 고요함이 그에게서 묻어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들 한다. 하지만 어떤 시간은 유독 무겁고 어떤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리기도 한다. 내 시간은 멈춘 지 오래다. 그가 낡은 손목시계의 뒷뚜껑을 닫자 멈춰있던 초침이 기적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만족감이 스친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낸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박진석이 들어선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눈빛. 최강인은 루페를 벗으며 그를 쳐다본다. 진석이냐?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그게 뭐냐? 무슨 일 있어? 박진석은 대답 대신 주위를 경계하며 다가와 낡은 시계 하나와 작은 USB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는다. 이 시계 멈췄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강인의 시선이 USB에 잠시 머문다. 단순한 시계 수리가 아님을 직감한다. 못 고칠 시계는 없지. 근데 이건 병이 깊어 보이는군.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 거대한 암, 덩어리 같은 놈들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선배님뿐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암호는 선배님과 제가 처음 함께했던 작전 날짜 기억하십니까? 바르샤바의 겨울. 최강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몸 조심해라. 선배님도 부디. 박진석은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간다. 최강인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보다 시선이 작업대 위의 USB에 꽂힌다. 며칠 뒤 밤, TV 뉴스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을 채운다. 최강인은 묵묵히 시계를 닫고 있다. TV에서 앵커 소리가 흘러나온다. 전직 국정원 요원 박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최강인의 손이 순간 멈춘다. 그의 시선이 TV 화면 속 박진석의 사진에 고정된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힌다. 그놈은 그런 선택을 할 놈이 아니었다. 죽음보다 삶을 더 두려워했던 놈이니까. 이건 경고다.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연다. 그 안에 며칠 전 박진석이 두고 간 USB가 놓여 있다. 최강인은 결심한 듯 USB를 집어든다. 멈춰버린 후배의 시간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컴퓨터 한 대가 희미한 빛을 뿜는다. 최강인은 암호 입력창에 숫자를 입력하고 있다. 바르샤바의 겨울. 작전 개시일.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잊었던 피의 냄새가 떠오르는 듯하다. 기억이란 건 지독한 거다. 잊고 싶어도 어느새 등 뒤에 와서 서늘한 손으로 어깨를 붙잡는다. 그날 우리는 동료 하나를 잃었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 가득 복잡한 코드와 문서 파일들이 쏟아져 나온다. 최강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밤새도록 파일을 해독하기 시작한다. 평생의 경험이 녹아든 그의 눈이 번뜩인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온다. 최강인의 얼굴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헬쑥하다. 모니터 화면에는 거대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다. 중심에 북극성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다. 조직도는 입법, 사법, 행정,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암덩어리라. 진석이는 너무 순진하게 표현했다. 이건 나라 전체를 좀먹는 괴물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그때 가게 밖 골목에서 희미한 차 엔진 소리가 들린다. 최강희는 소리 없이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엿본다.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간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속도. 최강희는 평소처럼 시계를 수리하고 있지만 모든 신경은 가게 밖을 향해 곤두서 있다. 지나가는 행인 하나하나, 골목에 주차된 차 한 대까지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 아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장난감 시계를 내민다. 할아버지, 이거 고쳐주세요. 최강희는 아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그 순간 가게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피한다. 평범한 행인처럼 보이지만 걸음걸이와 시선 처리 방식은 훈련받은 자의 것이다. 올가미가 조여오기 시작했다. 놈들은 내가 뭘 봤는지 알고 싶은 거겠지. 아니, 내가 뭘 봤는지 이미 확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강희는 아이의 장난감 시계를 고쳐주며 나지막이 말한다. 자, 다 됐다. 이제 다시는 멈추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의 시간은 곧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목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모두가 적인 세상. 최강인이 가게 문을 열자마자 골목에 잠복해 있던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든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정없이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진다. 최강희 씨, 후배 박진석 씨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탈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최강희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그들을 밀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다. TV를 켜자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며 국가 기밀 탈취한 전직 요원, 동료 살해 혐의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다. 사냥이 시작됐다. 놈들은 나를 사냥감으로 만들어 대중 앞에 던져놓았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식이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린다. 발신자는 최진우. 그의 아들이다. 최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진우냐? 뉴스 봤습니다. 도대체 평생을 그렇게 유령처럼 사시더니 이제는 범죄자가 되신 겁니까? 제발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진우야, 그게 아니고. 됐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뚜뚜뚜 전화가 끊어진다. 최강희는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응시한다. 평생을 외면했던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았다. 최강희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뒷문으로 빠져나온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그는 이제 도망자다. 조직은 나를 버렸다. 가족은 나를 외면했다. 국가는 나를 적으로 규정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골목에 선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하지만 절망이 아닌 차라리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다. 그래, 좋다. 조직도 가족도 아니 내가 맹세했던 조국. 그 이름으로 나 혼자서 끝을 본다.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세상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린 순간 비로소 그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허름한 모텔방. 최강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화면에는 대진그룹 비자금 의혹, 단독 보도라는 기사 제목이 떠 있다.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은 이수연. 북극성 조직도에 있던 대진그룹의 이름이 눈에 띈다. 괴물의 꼬리를 잡고 흔들다가 되려 꼬리에 얻어맞은 여기자가 하나 있군. 어쩌면 그는 이수연 기자의 SNS를 뒤져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송국 주차장에서 이수연이 지친 얼굴로 차에 오른다. 거대 비리를 건드렸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그녀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있다. 차 시동을 걸려는 순간 뒷좌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움직이지 마.
이수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백미러를 본다. 모자를 눌러 쓴 최강인이 앉아있다. 뉴스에서 본 바로 그 얼굴.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 최강인, 어떻게? 대진그룹 비자금 그거 쫓다가 좌천됐지. 꼬리만 잡은 게 아니야. 당신은 괴물의 심장을 건드렸어. 무슨 소리야? 당신 살인 용의자잖아. 당장 내려. 최강인이 USB를 보여주며 당신이 쫓는 대진그룹. 내가 쫓는 그림자. 모두 북극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이어진다. 당신이 가진 자료와 내가 가진 이게 합쳐지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이수연의 눈이 흔들린다. 그녀는 최강인을 믿을 수 없지만 북극성이라는 단어와 그의 확신에 찬 눈빛에 본능적으로 진실의 냄새를 맡는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믿으라는 게 아니야. 확인하라는 거지. 당신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테니. 최강인은 말없이 차에서 내린다. 이수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온다. 익명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수연 기자, 세상에는 묻어둬야 할 진실도 있는 법입니다. 더 파고들면 다칩니다. 전화가 끊기고 이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최강인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방금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결심한 듯 차에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향한다. 최진우 검사의 방. 30대 후반의 최진우 검사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검사로서의 원칙 사이에서 혼란스럽다. 그때 부장검사가 들어온다. 최 검사, 대진그룹 관련 수사. 그거 일단 접어.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 부장님, 이제 막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으라는 거야. 자네 아버지 일도 시끄러운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최진우는 무력감에 입술을 깨문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검찰청 지하주차장. 최진우가 차로 향하는데 어둠 속에서 괴한 두 명이 튀어나와 그를 덮친다. 일방적인 폭행에 최진우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때 주차장 기둥 뒤에서 소화기가 날아와 괴한의 머리를 가격한다. 순식간에 나타난 최강인이 낡았지만 절도 있는 동작으로 남은 괴한을 제압한다. 모든 것은 몇 초 만에 끝났다. 최진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희미하게 본다. 아버지, 최강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가 떨어져 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유일하게 선물해줬던 바로 그 만년필이다. 최진우는 충격에 휩싸여 아버지의 텅 빈 집으로 향한다. 먼지 쌓인 서재,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낡은 책장 뒤 비밀 공간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최강인이 평생 기록해온 낡은 서류철들이 가득하다. 서류에는 북극성의 실체, 그들의 범죄 행각,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아버지의 숨겨진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의 고독한 싸움이 눈앞에 펼쳐진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계셨던 거다. 서류철 마지막 장에서 최진우는 북극성의 자금 흐름을 증명할 결정적인 계좌 내역 사본을 발견한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무기였다. 최진우는 서류를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다. 비로소 아버지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책임감의 무게를 깨닫는다. 이수연의 오피스텔. TV 화면마다 최강인을 비난하는 뉴스가 쏟아진다. 전문가라는 자들이 나와 그를 과대망상에 빠진 전직 요원으로 몰아가고 여론은 완전히 그에게 등을 돌렸다. 미친 놈들. 이렇게까지 여론을 조작하다니. 그때 노트북으로 한 통의 영상 파일이 전송된다. 최강인이 보낸 것이다. 북극성의 모든 죄악이 담긴 결정적 증거, 일명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기자. 이게 마지막 카드야. 이걸 터뜨려줘. 이수연이 파일을 열어보려는 순간
현관문 도어락이 강제로 해체되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최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토대로 북극성 핵심 인물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지만 차장검사에게 불려가 뺨을 맞는다. 최진우,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 애비랑 착당해서 나라라도 뒤집어 엎을 셈이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먼저 옷 벗게 될 줄 알아. 최진우는 굴욕감에 주먹을 꽉 쥐지만 검찰 내부 전체가 이미 북극성의 소나기에 있음을 깨닫고 절망한다. 어느 날 어두운 폐공장에서 최강희는 낡은 공중전화로 이수연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미 그녀의 오피스텔이 습격당했음을 직감한다. 아들 역시 거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길을 터주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판 구덩이에 모두를 빠뜨린 셈이 됐다. 나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졌어. 그는 판도라의 상자 원본이 든 USB를 손에 꽉 쥔다. 세상을 구할 유일한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폐공장에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마치 그가 짊어진 거짓의 십자가처럼 그의 등 위로 길게 늘어진다. 낡은 기원 희미한 백열등 아래 노인 서너 명이 바둑을 두고 있다. 최강인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한다. 그들은 과거 최강인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이제는 세상에서 잊혀진 국정원 퇴직 요원들이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들. 자네, 꼴을 보니 마지막 판을 벌일 때가 온 모양이구만. 우리는 국가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잊혀진 이름뿐이었다. 하지만 가슴 속 불꽃까지 꺼진 것은 아니었다. 황혼에도 노을은 붉게 타오르는 법이니까. 최강희는 그들 앞에 마지막 작전 계획을 펼쳐놓는다. 최진우의 검사실. 최진우는 북극성의 수장이자 대진그룹 회장인 윤상현의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명분은 약하지만 카르텔의 시선을 잠시라도 자신에게 돌려놓기 위한 교란 작전이다.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역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최진우가 비서관에게 긴급하게 지시한다. 바로 집행해. 모든 언론에 흘려. 어느 컨벤션 센터 행사장. 윤상현 회장이 주관하는 국가미래전략포럼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다.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행사. 최강희는 행사장 스태프로 위장해 잠입에 성공한다. 그의 귀에는 작은 이어폰이 꽂혀 있다. 강인아, 2층 방송 통제실. 3분 뒤 경비 교대한다. CCTV 3번, 7번 카메라 10초간 루프 화면으로 돌린다. 지금 움직여. 최강희는 옛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물 흐르듯 방송 통제실로 향한다. 그의 손에는 판도라의 상자 USB가 들려 있다. 윤상현 회장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진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정의와 신뢰의 사회를. 그 순간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나오던 윤상현의 얼굴이 지지직거리더니 북극성의 비밀회의 녹취록과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모든 언론의 카메라가 생방송으로 이 장면을 송출하고 있다. 통제실에 잠입한 최강인이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시킨 것이다. 물리적 충돌 없이 가장 화려한 그들의 무대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역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것이다. 윤상현은 경악하며 스크린을 바라보고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최강희는 소란을 틈타 조용히 통제실을 빠져나온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완수되었다. 뉴스 속보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는다. 북극성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윤상현 회장을 비롯한 카르텔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그들을 향해 차갑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검사 최진우다.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사회는 거대한 혼란과 정화의 과정을 동시에 겪는다. TV 화면 속 최강인, 모든 혐의 벗고 국가 영웅으로라는 자막이 흐른다. 국정원장실에서
새로 임명된 국정원장이 최강인 앞에 훈장과 복직 제안서를 내민다. 국가가 최 선생께 큰 빚을 졌습니다. 이 훈장을 받아주시고 다시 저희와 함께. 최강인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저는 멈춘 시계를 고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강인은 어떤 영광도 거절한 채 조용히 자리를 뜬다. 다시 돌아온 최강인의 시계방. 여전히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운다. 최강인은 삐걱이는 의자에 앉아 있다. 그의 손에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맡겼던 낡은 손목시계가 들려 있다. 시간은 흐르고 많은 것들이 변했다.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들도 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가 시계의 뒷뚜껑을 닫자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낸다. 아들 최진우가 서 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 최강인은 무심한 척 시계를 보며 왔냐? 최진우는 작업대 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후배의 시계를 본다. 그리고 아버지를 본다. 평생을 가로막았던 오해의 벽이 무너져 내린다. 식사는 하셨어요? 최강인은 아들을 바라본다. 그의 깊은 주름 사이에 아주 희미한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나는 국가를 위해 싸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작은 시계방과 내 앞에 서 있는 아들, 이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웠는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다. 창밖으로 따스한 황혼이 지고 있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은 비로소 함께 흐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는 숨은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힐링 FM과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